이게 그룹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것에 저는 그런 의심을 하는데 네. 혹시 이제 2024년 세계 경제가 뉴 레지메 시대, 새로운 체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 거예요. 혹시 그런 것도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어떤 이제 구조가 돼버린 어떤 정치. 네. 그게 이제 아까 그 일반 상품의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중국으로부터 값싼 공산품을 이제 미국이나 전 네. 세계가 수혈받지 수급받지 못한다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중국도 일단 뭐 디플레이션 상황을 걱정하니까 자꾸 이제 본인 내에서 소비를 또 촉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어떤 국제 정치적인 것. 그다음에 선진국들의 인구가 동시에 지금 굉장히 고령화가 심각한 것들. 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우리가 기업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급증하는 바람에 물가가 잡힐 수가 없는 환경이 아닌가. 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걸 그냥 한 2%, 3%는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혹시 그것 때문에 뉴 레짐 시대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 네. 예, 우리 기자님께서 예, 정말 그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듯이 그 단어를 이제 예, 제가 썼던 단어를 이제 해석해 주셨는데 예, 그 해석이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어, 이 글로벌 정세라는 관점에서도 음, 제가 어제 그 프로텍티즘이라는 그 지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세계 보호무역 보호무역, 지수를 예,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지수가 2017, 18년 트럼프가 등장하면서부터 맞아요, 급격히 치솟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온 거죠. 예, 근데 그 이후에 떨어졌을까 하면서 봤는데 더 치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더욱이나 러우 전쟁 이후에 음, 세계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예,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우방국, 음, 중국은 중국 우방국끼리 세계가 두 개의 세계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만약에 단적인 근거로 요소를 중국으로부터 사오는 이유는 가장 싸서잖아요. 그 요소수, 그렇죠. 예, 예, 요소수를 예, 만들기 위해 음, 요소를 중국에서 사오는데 싸니까 사는 싸니까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예, 예, 물론 물류비까지 포함한 가격이. 그렇죠. 근데 중국으로부터 뭐 독립해야 된다, 뭐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걸 다른 나라로부터 의존을 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죠. 비싸지지. 비싸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탈세계와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현상은 음, 결과적으로 더 싼 데에서 수입 안 하고 조금 더 비싼 데서 수입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물가라는 기조가 이 음, 탈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봐도, 예, 글로벌 정세, 미중 패권 전쟁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봐도 물가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수 음,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해주고요. 예, 또 이 탈세계화의 전개 속에서 정말 두드러지는 현상이 방위비 지출이 늘어요. 세계 그렇다. 각국이 그렇다. 방위 산업 주가가 좋습니다. 예,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음, 방위 예산을 좀 늘려서, 왜냐하면 언제든 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하는 생각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위 예산을 좀 늘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방위 산업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나 뭐 전쟁 날 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듯이 이런 그러네요. 원자재 가격이 레벨 다운되는 현상들을 야기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세계가 둘로 쪼개지면,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와 탈세계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맞물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4년 경제를 보면,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아, 이 체제가 쉽사리 헤어나기가 어렵다. 쉽사리 그런 거 사라지지가 사라지지 않는다. 않는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금리일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체감하기에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많으면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3% 금리가 역사적으로는 높은 게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근래 경제에서 비교해 보면 높죠. 높은 높죠, 금리죠. 높죠. 그런 예, 높은 금리, 음, 그 높은 물가, 물가도요. 제가 이 부분 아주 친절하게 설명드리면, 예, 이 물이 1,000원이었어요. 예,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음, 너무 물가가 비싸졌어요. 100% 올랐죠. 근데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또 오릅니다. 만약에. 음, 근데 물가 상승률은 100%에서 50%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뿐이지 음, 우리가 체감하는 그 물건의 가격은 2,000원도 비쌌는데 그렇죠. 거기서 1,000원 또 오르는 느낌인 거죠. 우리 기억은 사실 그리고 4, 5년 전 물가야. 그럼요. 우리가 무슨 땡땡 호빵 사 먹을 때 있잖아요. 네.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호빵 기억을 하지. 그거 가끔 사 먹으니까 맞아요. 뭐 지금 지난해 얼마였는데 지금 뭐 5%밖에 안 올랐어. 이렇게 기억하지는 그렇게 않고 안 났죠. 예. 엄청 올랐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군요. 오를 때만 네. 기억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이게 정말 안타깝지만 네. 2024년에도 마치 그게 새로운 그냥 뉴 노멀처럼 예. 굳어질까 두렵다라는 의미로 뉴 레짐이라고 쓴 거죠. 예, 그런 국제 정세나 그렇죠.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체제에서 완전히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표현해 본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참 괴로운 상황인데 네. 그나마 그래서 저도 중고금리 정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좀 괜찮을 것 같은 요소가 2024년에는 네. 미국의 달러가 좀 꺾이면 네.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조금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서민들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달러 그 환율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금리의 시중 금리의 정점도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 10월 11월 예, 그리고 23년 11월 거의 1년 만에 정점을 찍었죠. 예, 그리고 이 시중 금리가 치솟았던 현상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였습니다. 그렇죠. 혹은 예. 미 국채 금리가 치솟아서 음, 근데 이때 역시 환율도 정점을 찍습니다. 그렇죠. 예, 22년 10월 킹 달러 찍고요. 예, 또 23년 11월에 다시 한번 강달러를 찍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강달러 기조에서 다시 강달러로 회귀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그렇게 보고요.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 이제 달러를 보유한 자가 팔기 시작하는 거죠. 아, 반대로 뭐 일본도 의사 결정을 좀 뒤로 늦추는 감은 있습니다만 이 마이너스 기준금리에서 그래도 금리 정상화,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엔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으로 생각하고요. 예, 달러의 강세 기조는 서서히 꺾여 들어간다 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뭐 이게 뭐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물가 잡는다는 면에서는 좀 또 낫고. 수입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니까 예. 강달러가 꺾이면 그런 면에서는 일단 우리 한국 경제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출 대기업은 뭐 물론 그 거기에서 현지화에 성공한 기업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네,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계속 팔고 있는 기업들은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죠. 여기 오마이뉴스 유튜브 채널인데 예. 오마이뉴스 유튜브 채널도 예. 달러 베이스로 예. 유튜브로부터 아, 그렇지, 송금하거든요, 그렇지. 수금을. 그렇지.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강달러일 때 사실은 좋은 거고, 그러네요. 예, 약달러일 때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렇겠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1달러에 1,000원 했을 때하고 1,300원 했을 때하고 네, 그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1,400원이 더 낫지. 네, 그렇죠. 결국 이제 예. 수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튜브 아, 한국에 있는 한국 유튜버들은 유튜버들이 수출업자라고 보시면 좋아요. 서비스 수출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강달러가 꺾여 들어가는 현상에서는 뭐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죠. 그렇게 저 나눠 보면 네. 서학개미,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네, 서학개미들은 사실 이번에 뭐 매그니피선트 7 뭐 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의 네. 기업들 네, 그 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만요. 그렇죠. 예, 연초 대비 엄청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좀 괜찮았겠다. 달러도 강세였어. 그렇죠. 괜찮았겠다. 네. 내년에 서학개미나 동학개미 한국 주식시장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강달러로 인한 그 기회, 서학개미 분께 의견을 드린다면 그 강달러로 인한 기회는 조금 상쇄된다. 좀 상쇄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주식 시장의 흐름은 제 22년 경제 전망할 때는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아,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예. 22년은 주식하는 애가 아니다. 예. 긴축의 시대니까. 예. 23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주식 투자하셔라 이렇게 의견 드렸고 24년 주식 시장은 23년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대적인 전환인 건 명확합니다. 그렇죠. 뭐냐면 예. 긴축의 시대에서 음.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전환점인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전환점일 때 금리의 레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투자자들이 돈을 옮기죠. 예. 은행에 저축했던 돈을 주식시장으로 좀 옮기죠. 조금 위험이 예. 있더라도 네, 예. 옮깁니다. 옮기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위험 자산으로 간다. 그렇죠. 예. 그런 현상들이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이 이동하다 보면 예. 그게 수요잖아요. 예. 그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것이다. 다만 우리가 2020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뭐 제로 금리로 급격히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주가가 막 대세 상승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23년의 주식시장의 흐름보다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고 예.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다소 섣부른 기대감 때문에 예. 좋았다가 또 조정받고 예. 좋았다가 조정받는 그런 어떤 장세는 23년 상반기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자. 지나치게 기대는 하지 말자. 그래서 예.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왼손과 오른손을 다 놓고요. 예. 여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예측하시고요. 예.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니까. 그럼요. 그러나 금리 인하 여부는 파월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파월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예. 둘을 좀 저울질하시면 조금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래, 하나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계속 판단하는 파월. 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리에 대한 결정은 파월이 하니까. 그죠? 기대감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만 예. 실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시면 기대와 실망이 교차되는 그 구간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네. 그 금리가 내려갈 거는 상반기든 하반기든 자주가 맞다라고 네. 보면 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뭐 국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그건 예. 어쨌든 채권 금리가 나름 정점 찍었었던 구간이 23년 11월이었고요. 예. 그때 이제 채권 가격이 이제 가장 쌌었던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래 들어서만 본다면 그때 또 채권 투자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랬죠. 채권 투자 비중이 많이 늘었었습니다. 뭐 지금도 채권 금리가 어쨌든 뭐 그래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올라갈 여지보다 떨어질 여지가 더 많다라는 판단이니까 예. 뭐 미국 채권 투자는 뭐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종목별로 보면은 지난번에 전병서 소장은 전반적으로 미국 대선이나 이런 거를 조망했을 때도 그렇고 반도체가 다시 한번 좋아질 가능성. 네. 예, 클라우드 쪽이나 뭐 이쪽이 맞습니다. AI 쪽이나 이쪽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재고도 거의 다 소진됐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2023년에 굉장히 안 좋았던 반도체 지금 하반기에는 특히 11월에는 조금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럼 뭐 어떤 업종별로 좀 순환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2023년에 좋았던 업종들이 네. 2024년에는 그저 그렇고 2024년에는 또 다른 업종들이 치고 갈 가능성. 네. 예. 두 가지 근거로 저도 의견을 드린다면 반도체는 선행 지표입니다.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사진 않잖아요. 우리 안 사지. 반도체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죠. B2B죠. 반도체는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는 주체는 제조업체인 거예요. 쉽게 기업 말하면. 간 거래를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럼 가전제품사가 반도체를 반도체 회사로부터 사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행 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선행 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23년, 24년 진행되는데 24년 상반기까지 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는 가장 안 좋았던 지점이 23년 1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1, 2분기가 바닥이고 선행 지표니까. 실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실적도 1, 2분기가 바닥이었고 그때 최악이었고. 예, 그때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감산을 단행했죠. 예. 그만큼 정말 사면초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재고가 제일 많이 쌓였었고요. 예.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었던 구간이 그 당시고요.
그 이후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행 지표 면에서 그렇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견을 드린다면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금리 인상 구간에 투자를 위축시켰었어요. 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 투자를. 예,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 예, 시중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 기업들이 그래도 타인 자본에 의존해서 적극적으로 또 신규 사업 해보자, 돈 벌 땐 벌어야 된다 그렇죠. 하는 움직임을 24년에 가져갑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도체 주가를 좀 올려놓는 역할을 하고요. 어, 그다음 세 번째,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의견이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받아들이시면 좋겠는데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금 굉장히 짱짱한 대결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계속 앞선다는 조사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트럼프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예, 그냥 간단히만 생각해 보면 예. 트럼프 테마주의 지지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지. 그럼 바이든 테마주는 IT. 아무래도 조정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IT죠. 근데 예.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 핵심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2차 전지거든요. 그렇죠. 바이든이 예. 워낙 탄소 저감 그렇죠, 사회를 그렇죠. 추진하다 보니까 음, 결국 트럼프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나올수록 상대적으로 이 2차 전지나 혹은 뭐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요쪽 섹터는 조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전병석 소장이랑 의견이 비슷하시네.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가 약진하면 트럼프가 예. 대통령이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주도주 성격에서 음, 주도주는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도주는 반도체냐, 뭐 전기차 2차 전지냐, 바이오냐 그러네. 세 가지가 주도주인데 예. 주도주는 이게 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주가 상승 랠리를 가져가는 주도주가 뭐가 될 예. 거냐라고 보는데 바이든의 지지율이 낮다라고 가정한다면 이쪽은 이제 주도주가 되기가 좀 쉽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거죠. 환경 테마, 신재생 에너지 이쪽은 좀 주도주가 되기 힘들다. 그렇죠. 지지율이라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뭐 맞아요. 무슨 선거 있을 때마다 테마주 열풍이 있잖아요. 예. 뭐 테마주 성격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다르지만 예. 그런 식으로 자금을 어디로 유입시키느냐를 결정할 때 예.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은데 굳이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돈의 유입이 어디로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실 때 그러네. 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아무래도 러스트벨트 쪽 중후장대 산업 쪽 네. 자동차랄지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뭐 그쪽이 굉장히 근데 미국의 또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 이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꼭 똑같은 업종이 수혜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네. 그거는 예. 모릅니다만 예. 예를 들면 바이든이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왔던 음. IRA나 아니면 전기차 보조금제도 음. 이런 면에서 반기를 들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기는 어렵죠. 트럼프가 트럼프는 예. 아무래도 예. 전기차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예. 또 자국 산업이 붕괴되니까 그렇지. 또 그 산업 섹터에서 지지해준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당장 이렇게 하긴 어렵지만 아, 바이든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도 면에서 예. 그런 것들이 실제 산업적으로 음. 큰 지지를 받기는 어렵고 물론 전기차나 뭐 2차 전지 이 산업 자체가 미국이 아니고도 중장기적으로 뭐 유망한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각 정부가 뭐가 유망 산업이야, 뭐가 뭐 주력 산업이야라고 지정하고 R&D 예산을 편성하고 뭐 이런 노력들은 좀 달리 전개되니까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 있다.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네. 건 그겁니다.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늦춰지는 것이 주가에는 대대적인 조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기대감과 실망감이 주가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셔서 자산 배분을 개인 자산 배분은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교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영의 경제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